우리 현생 인류, 즉 호모 사피엔스, 줄여서 사피엔스, 이 사피엔스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과연 사피엔스 역사에 종착점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피엔스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어떤 방향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죠. 사실 방향성이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철학적으로는 목적론을 또 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이 큰 흐름을 구축하고 이어져온 목적론은 사실상 2차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특히 그 서양의 그 지성사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위상이 몰락하고 말 그대로 해체를 당하는 처지에 달하게 되죠. 그래서 그 목적론적 세계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역사는 나아간다고 하는 그 해겔식의 어떤 하나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역사의 발전,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이른바 해체당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이런 새로운 현대적인 철학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철학들의 그 핵심은 어떤 목적론적인 관점의 엔티테제로서 절대적인 거대 담론에 대한 불신, 그리고 어떤 명징성과 또 절대성을 거부하고 상대성과 다원주의, 이런 쪽을 더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 입장이죠. 그렇게 이 지성사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제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다시 목적론적 시각을 가진 내용을 말씀드리게 됐느냐 하면은, 이런 그 흐름에서 최근에 특히 그 진화에 대한 이론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어떤 보다 더 그 다른 차원, 좀 더 과학적인 또 생물학적인 발견,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한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면서 이런 그 진화라는 것이 그냥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일어난다. 즉 정향 진화에 대한 이론들이죠. 이런 정향 진화에 대한 이론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번 사피엔스의 미래와, 그리고 그 사피엔스의 역사가 어떻게 지향해서 나아가는 그 지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정향 진화에 대한 이론, 진화 이론가들의 몇 가지 그 대표적인 주장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일종의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수호 성인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의식과 인류의 그 사피엔스의 역사가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해석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분이라는 뜻이죠. 이분이 그 프랑스 출신의 신부님이셨는데, 그런데도 고고학적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 베이징 원인 발굴 팀에도 참여하셨을 정도로 아주 과학적인 그런 그 연구도 많이 하신 분인데, 성함이 테이아르 드 샤르댕이란 분이에요. 신부님이시자 또한 사상가신데, 이분이 그 쓴 인간현상, 마치 해겔의 정신현상학을 연상시키는데요. 인간현상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이분이 자연현상과 자연의 어떤 생물들을 오랫동안 관찰해 보니까 공통된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점점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복잡해진다는 거죠. 즉 생명체도 점점 복잡하게 진화해 왔잖아요. 처음엔 단세포 동물서부터 지금 인간까지 훨씬 복잡한 단계로 진화해 왔고,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진화해 오다 보면 그 다양해진, 굉장히 복잡해진 체계를 통일적이면서도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종의 중앙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것이 점점 발달해 와서 인간에게 와서는 결국 뇌로 나타나게 된 거죠. 이분이 보는 것은 어떤 생명의 진화, 이 방향은 점점 복잡해지면서 또 고도로 통일된 어떤 그런 조직성, 이거를 갖추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렇게 보시다 보니까 이 진화 과정이 쭉 가게 되면 마지막 포인트, 그걸 이제 이분은 오메가 포인트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오메가 포인트가 되면 이 인간들이 다 정신이 하나로 뭉쳐져서 중앙에 고도화돼서 집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큰 정신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마치 하나의 큰 정신을 가진 큰 하나의 사람처럼 그런 어떤 덩어리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유기적인 덩어리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분은 신부님이시니까 그 오메가 포인트, 다 모든 것이 크게 합쳐진 거기에 바로 그리스도가 위치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는 이분의 그 생각이 상당히 이단적으로 해석이 됐어요. 왜냐하면 어떤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 창조를 해서 현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다음 단계에 출현적으로 등장한다고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신이란 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앞에, 즉 우리의 미래에 있다는 뜻이 되죠. 그런 이것이 이제 이단적인 사상으로 간주가 돼서 금서가 됩니다. 이 책이 한동안 금서가 됐지만 지금 그러나 이쪽 분야의 진화 이론 학자들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끼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그런 학자들의 수호 성인 같은 존재가 됐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 샤르댕이란 분, 이분의 인간 현상, 이 책이 어떤 복잡화와 통일성을 향해 가는 어떤 모습. 근데 이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정신이 하나가 되고 크게 하나로 뭉친다고 얘기한 것이 마치 지금 현재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인터넷 이후, 출현 이후에 현재 생기고 있는 이른바 초연결 사회, 초연결 시대를 미리 예견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해석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샤르댕 이분의 인간 현상이란 참 1950년대에 쓰여졌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이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은 있었어요. 예를 들면 1937년경에 그 출간된 소설 스타메이커를 쓴 올라프 스테이플던, 이런 분들도 인간이 결국 문명이 발달한 단계에 가면은 마지막 그 중착적인 단계에 가면은 다 뇌가 다 연결된다. 신경과 뇌가 다 사고가 연결이 된다고. 이분은 텔레파시로 연결된다고 그걸 했는데, 텔레파시를 통해서 다 연결된다. 이 초연결되는 하나의 거대한 정신이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나타나는 초연결 사회가 더 발전되면 나중에는 그야말로 정신의 인터넷, 굳이 뭐 이렇게 물리적인 인터넷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다 하나가 연결되는, 그래서 경험 같은 것도 내가 다 지금은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진을 공유하고 동영상을 공유하지만 그때는 자기 생각을, 자기 느낌을, 뇌가 느낀 거를 그대로 공유하는 그런 걸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잖아요. 그 더 나아가면 아예 그냥 정신 자체가 하나로 초연결될 수도 있겠죠. 하나의 인류가 전체 거대한 뇌가 된다는 이런 미래도 그려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생각에 1950년대에 이미 샤르댕은 그런 얘기를 그런 것의 원조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르댕을 필두로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나오는데 몇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존 스튜어트라는 분이 있어요. 호주에 있는 분인데, 이분도 이런 어떤 발전,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 조직화와 협동이 전 지구적으로 활성화되는 미래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의 글은 Evolution's Arrow라고 그 진화의 그 화살촉이죠. 나가는 방향, 그 휴머니티의 미래에 대한 방향이라는 글에서 조직화와 협동이라는 것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 활성화되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클레어 그레이브스라는 분이 있어요. 클레어 그레이브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그 이론은 나중에 돈 백이라는 분이 좀 더 정교화시켜서 나선형 동력론, 8단계로 이루어지는 나선형 동력론으로 소개를 했는데 재밌는 건 이 클레어 그레이브스라는 분이 그 여러분 매슬로우 아시죠? 매슬로우. 그 인간 욕망의 5단계 설, 그러니까 그 위계 질서로 이루어졌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첫 번째 제일 안전의 요구서부터 5단계 자아실현의 요구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인간 욕망이 위계 질서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단계가 자아실현 단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과 아까 얘기한 그레이브스라는 분이 교류를 많이 했던, 서로 알 뿐만 아니라 교류 친분이 있었던 분이었다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상당히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형식이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신 게 어떤 그 의식, 인간의 의식과 문화라는 거는 8단계로 나선형으로 이렇게 진화해 나간다. 발전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8단계 단계로는 첫 번째가 이제 그 아주 자연 상태에서 그렇게 그냥 생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부족이라는 게 형성이 돼서 부족적인 정체성이라는 게 생기고, 근데 3단계에서는 이제 개인들, 이렇게 자아라는 것이 생기는 건 자아. 그 전까지는 자아라는 게 없었다. 그러니까 부족의 일부일 뿐이죠. 그런데 이제는 자아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이게 이제 우리 얘기하는 그 헤겔이나 마르크스식의 시대 구분론에 의하면 고대 정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고대의 어떤, 그래서 이제 자아가 생기고 어떤 뭐 개인적인 영웅 같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묘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일리어드 오디세이 같이 이런 고대적인 그런 가치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세에 가까운,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치와 윤리의 사람들이 묶여서 지내는 그런 것에 의존하는 그런 시기가 오고, 전통적 사회. 그 다음에 이제 모던 사회가 온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개인의 자유가 확장이 되고 시장 질서가 생기고 이런 근대를 얘기하는 거죠. 근대.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그 이분의 표현하면 약간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것인데, 이것은 이제 이제 그 어떤 좀 평등지향적인, 또 환경 중심적인, 다원주의적인 이런 그 가치관을 갖는 그런 시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는 통합적 단계라고 간다고 얘기하는데, 이 단계가 이제 아까 샤르댕이 얘기한 하나가 되는 큰 정신이 되는 단계에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통합적 단계에서는 가치라는 것은 사리사욕보다는 인간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지향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클레어 그레이브스 같은 분들, 이나 그 전에 존 스튜어트 같은 분들도 비슷한 말을 해요. 존 스튜어트 분도 이제는 개개인의 이익을 지구상의 모든 종, 그리고 생명의 과정과 조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마치 이제 개개인의 사리사욕 보다는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치가 바뀐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한 분만 더 소개를 할까요? 엘리자베트 사르투리스라는 분이 있어요. 엘리자베트 사르투리스. 이분은 또 7단계 상승 나선형 모델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안정을 이루고 있는 통합 단계에서 그것이 이제 개인적인 어떤 가치가 출현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가치 간의 충돌과 갈등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협상 단계로 가고, 협상에서 이제 해결 단계로 가고, 그리고 협력 단계로 가서 다시 통합이 된다는 거죠. 새로운 단계로 이제 통합이 된다는 거죠. 이런 7단계의 어떤 스파이럴을 거치면서 새로운 통합들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런 통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더 높은 수준의 협동을 요구하게 되고,
더 높은 수준의 다양성을, 그리고 다양하면서도 차별화되는 이런 것들을 성격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7단계 나선 상승 모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공통적인 것은 샤르댕 얘기에서부터 출발한 것과 마찬가지로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고도화되면서 의식이 더 앞으로 진화해서 나아가는데, 그 방향은 하나의 큰 어떤 통합의 단계로 가게 되고, 그 통합의 단계에서 개개인들은 그 통합적인 그 속에서 어떻게 그 통합적인 이익을 내 개인의 이익과 같이 합치시키는가, 그 방향으로 이제 방법을 찾아내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러면 이런 점점 크게 하나로 합쳐지는 이런 어떤 역사적 흐름의 동인이랄까요? 그 로직, 어떤 논리는 무엇인가? 어떤 기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기제는 무엇인가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쭉 말씀드렸던 그 학자들 계통하고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의 이론에서 주장에서 한번 먼저 단초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분이 이제 로버트 라이트라는 분인데요. 로버트 라이트라는 분이 이분이 2001년에 non-zero, 그러니까 0이 아니라는 얘기죠. non-zero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서 주장하는 non-zero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윈윈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할 수 있는 게임, 그거를 지향하는 논리, 그걸 지향하는 어떤 흐름, 이것이 인류 역사를 관통하면서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섬이라고 하면 남이 갖고 있는 걸 내가 뺏는다든지, 또는 하나만 존재하는 거를 경쟁에서 누가 하나 위너 텍스 올 해버리면은 제로섬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가 아니면 새로운 가치 같은 거를 만들어내서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어떤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방식, 이거를 통해서 세계는, 인류 사피엔스의 역사라는 거는 점점점 고도화되고, 그리고 더 복잡해지지만은 하나의 통합된, 그래서 서로 간의 협동이 더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동질감도 더 커지고, 그런 세계로 점점점 돼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는 그러한 결합된 그런 세계, 내용은 훨씬 더 복잡해지고, 또 그러면서도 굉장히 고도화된 논리로 이렇게 전체적인 것이 이제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그런 흐름으로 흘러왔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넌제로 이론이라는 거는 로버트 라이트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 뿌리를 찾아보자면은 사실 아담 스미스한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또 헤겔한테까지도 거슬러 갈 수 있어요. 아담 스미스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 근데 이제 그것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이익만, 개인적으로 자기 사리 사욕을 추구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사회적인 어떤 그 공공선이 창출된다, 공공적인 더 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사실 이분이 국부론을 쓰기 전에, 국부론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이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그 전에 이제 도덕 감정론 같은 책에서도 쓰셨지만, 이분이 이제 공감이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사람의 도덕 감정 중에는 공감, 남의 어떤 생각을 이해하고 남과 같이 내가 공감하려고 하는 생각, 그런 어떤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감이라는 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내가 성공하려면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물건, 그러니까 상대방이라고 하면 여기서 소비자가 되겠죠. 주로 소비자를 이해하고 소비자와 내가 공감했을 때, 그 공감을 어떤 서로 간에 윈윈이 되는 재화와 서비스로 창출했을 때, 그것이 이제 소비가 되고 내 이익도 증진이 되고, 그거를 소비하는 사람의 이익도 증진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시장이라고 본 건데,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는 점점 분업화도 또 확산되면서 이런 시장이 더 활성화되면 더 많은 협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나는 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가 발달하는 이런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감정론과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을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담 스미스의 사상은. 근데 어쨌든 이런 이 넌제로에서 얘기하는 그런 윈윈적인 로직이란, 윈윈에 대한 로직, 사람들이 갖게 된 그 로직이란 거는 아담 스미스에서 얘기할 때는 공감을 통해서 그 공감이라는 인간 감정을 매개로 한 상호 이익을 실현하는 플랫폼, 즉 시장, 그것으로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헤겔도 얘기를 하자면 헤겔이 얘기한 그 인간에는 혼의 3요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 reason, 이성, 또 하나는 appetite라고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욕망이죠. 내가 원하는 거, 그걸 달성하려고 하는 욕망. 그 다음에 이제 티모스라는 게 있습니다. 티모스. 이것은 뭐냐면 일종의 혼이라고도 하고 폐기적인 혼, 폐기를 의미하는 혼 또는 자기 자긍심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상처를 받으면 사람은 목숨을 내건다는 거예요. 티모스라고 하죠, 이거를. 그래서 폐기라고도 번역도 되고 어떤 자긍심, 내가 나임을 나타내는 자기의 어떤 자존심, 그런 것들을 뺏기게 되면 사람은 이제 목숨을 걸고 투쟁을 걸게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인정 욕구,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이 티모스를 중심으로 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이 레코그니션을 받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들의 작용으로 해서 그것이 한쪽에서 한쪽을 억누를 때는 그게 사회적인 모순이 되고 그거를 극복하는, 그거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역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고도 볼 수 있다고 얘기했죠. 어쨌든 이 상호 인정을 하는 인정의 욕구,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인정해 주면서 서로 같이 상호 간에 인정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인정받고자 하는 요구를 서로 만족시켜 주면서 어떤 윈윈을 추구하는 그런 동기와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헤겔이 얘기한 그런 어떤 인정 욕구와 또 어떤 상통하는 점이 일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긴 뿌리를 갖고 있는 헤겔이라든지 스미스, 이런 긴 뿌리를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넌제로라는 약간 게임 이론적인 해석으로 로버트 라이트가 얘기를 했고 이게 굉장히 많은 공감을 그 당시에 얻었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또 어떤 데까지 생각이 미치냐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때 이기심과 이타심,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냐 또는 이타적인 존재냐, 이런 논쟁으로 다시 또 한번 우리가 결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다, 아니다 이타적인 존재다, 이런 논쟁도 있었고 이걸 이제 해소하기 위한 어떤 또 여러 이론들이 나왔죠. 비교적 최근의 연구로 하면은 이제 로버트 트리버스 같은 분은 이제 호혜적 또는 호혜성 이타주의라는 말씀을 하셨죠. reciprocal altruism. 즉 뭔 말이냐면은 내가 여기서 이제 그 이타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넌제로적인 개념의 이타주의하고 좀 같지만 좀 다른 면도 있어요. 넌제로의 이타는 내 이익을 증진시키고 관철시키는데 상대방의 이익도 관철시켜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타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라면 좀 더 넓은 더 큰 의미에서 이타심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 양보, 손해 이런 것도 감수하면서 남을 위해서 자기를 이기심을 억누르는 것까지도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덕성이라는 개념으로 그런 보다 큰 의미에서 어떤 이타주의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 이타주의도 이 트리버스의 설명에 의하면 호혜성에서 나왔다. 즉 내가 누구 타인을 도와줘서 나를 희생시키면 또 손해를 보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나를 도와주겠지. 내가 어렵거나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희생을 해주겠지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호혜적인 생각으로 호혜성을 기대하면서 이타주의가 나왔다. 이런 얘기고 그거를 좀 더 사회적인 맥락에서 해석한 분은
매트 리들리 같은 분이죠. 영국의 매트 리들리 같은 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의 이제 그 사회적 덕성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타적 유전자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책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집단을, 자연에서 살아남으려면 집단을 이룰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선택이라는 게 하나하나 개인이 누가 살아남느냐 선택이라기보다는 어떤 집단이 살아남느냐 하는 선택의 그 경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협동을 잘하는 집단은 더 잘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협동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더 안전도 획득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사회적 덕성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은 이기심인데 그게 어떤 사회적 그 성공과 생존의 전략으로서 승화돼서, 그런 것이 이타심이란 것으로 사회적 덕성이란 걸로 승화돼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또 좀 그걸 전후로 거슬러 올라서 뿌리를 보면, 그 알렉시드 토크빌이란 분도 미국의 그 민주주의라는 유명한 명절을 쓰신 분이죠. 이런 분의 책에도 나오는 표현 중에 보면 enlightened self-interest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몽된, enlightened 된 자기 이해라는 거죠. 자기 이익 추구. 뭐냐면 자기가 자기 이익만 추구해서는 결과적으로 나한테 손해가 올 수도 있다. 즉 예를 들면 어떤 공화주의 같은 것도 그런 거죠. 공화주의 같은 것도. 공화주의라는 게 원래 출발의 개념은 왕이 존재하지 않고 퍼블릭이 결정하는 정치 체제잖아요. 그게 이제 원래 공화주의인데, 근데 이게 공화주의가 서로 자기 이익만 주장하다 보면은 일종의 무정부 상태, 혼돈 상태, 혼란 상태가 오게 되고, 그러면은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게 되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그 다수의 어떤 의견을 선동을 또 하는 어떤 세력이나 어떤 개인 인물에 의해서 조종이 되고, 그러다 보면 다수의 그 주장을 얻었다는 이유로 어떤 개인이, 그걸 대변한다고 하는 개인이 독재를 하게 되는, 이른바 다수의 폭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그리고 그것의 대변자인 지도자라는 사람은 왕이 없어진 공화제지만은 왕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셀프 인트레스트라는 것이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내 생각도 양보하고 또 희생을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그때 이 어떤 공동체 내지는 어떤 자기가 속한 집단, 이 이익이 보존되고 유지되어야 그 속에 사는 나도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쟁이 나서 다른 나라와 싸울 때 전쟁터에 내가 나가는 거죠. 희생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죠. 그것을 이겨내야지만이 내가 속한 조직이 잘 되고, 그래야 내가 잘 되고, 설령 내가 희생당하더라도 내 아들, 내 딸, 내 가족은 더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 내가 그렇게 트리버스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주겠지. 이런 호혜성에 대한 기대, 이런 까지 결합이 돼가지고 이 셀프 인트러스트가 이렇게 계몽화된다고 얘기합니다. 계몽된 자기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전체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아는 그런 계몽된 형태로 셀프 인트러스트가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이런 계몽된 자기 이해던 호혜적 이타주의건, 이런 형식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기와 이타라는 것들이 어떻게 조화된 형태로, 그런 형태로 인간의 사회는 이렇게 이어져 온 거죠, 지금까지. 그런데 아까 얘기한 매트 리들리도 얘기했고, 아까 얘기했던 인라이튼 셀프 인트레스트에서도 다른 집단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건다, 이런 표현에서도 나왔지만, 이러한 enlightened self-interest 할까요? 이런 어떤 사회적 덕성, 이런 것들이 매트 리들리의 표현에 의하면 집단 이익에 봉사하는 성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속한 집단이 잘 돼야 내가 잘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자연의 선택이란 거는 개체 선택이 아니라 집단 선택 형태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단이 일단은 생존해야 그 안에는 나도 생존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거기서 발생한 사회적 덕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은 자기 집단의 이익에 serve, 봉사하는 쪽으로 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한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집단 이익이라는 것이 그것이 뭐 내가 속한 부족이 되던 근대 형태의 국가가 되던 이것이 우선이 되는 이런 그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이기가 집단화된 것이지 절대적인 이탈하고는 좀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대방 국가라든지 상대방의 집단에 대해서는 아주 투쟁을 하고 거기서 이기니까요. 이기기 위해서 또 정복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는 자기가 속한 것에 어떤 속한 조직에 국한된 그런 이타주의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과연 이제 이런 집단에 대한 인식 자체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단이라고 하면 일종의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운명 공동체는 어디의 범위. 아까 집단 선택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 집단의 범위죠. 예전엔 부족이었을 거고 이제 근대 시대에 와서 이제 국가까지도 오는 이런 그 집단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역사의 방향, 이 나아가는 방향은 그 집단에 대한 인간의 의식들이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점점 넓어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다시 얘기했던 로버트 라이트의 경우를 보면 이분이 이제 샤르댕의 그 주장을 다시 인용하면서 이 넌제로라는 것은 샤르댕이 얘기한 하나로 뭉쳐지는 하나의 덩어리처럼 되는 유기체 인류가 전체 하나의 덩어리처럼 되는 그것처럼 하나된 세계를 향한 인간 운명의 논리가 바로 논제로다. 즉 논제로라는 것이 메커니즘으로 기본적인 작동 기제로 작동을 해서 그것이 워킹을 해서 인간의 세계가 인류의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걸로 가는 것이 인간 운명의 논리였다. 인간 운명의 길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가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류 전체가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어떤 그 자기가 속한 뭐 시족에서 부족에서 또는 어떤 뭐 지역에서 나아가서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전체로 인류 전체가 공동의 운명체라고 느끼는 쪽으로 확대되는 이게 로버트 라이트가 쓴 글 중에 그런 책도 있어요. 글 중에 The Globalization of Morality, The Globalization of Morality라는 글도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 도덕이라는 게 글로벌라이즈 된다는 거죠. 그 양심이 전지구화 된다고도 하는데 아프리카에 뭐 누가 죽던 어떤 애가 뭐 불행을 당하던 예전에는 무관심했다는 거죠. 근데 양심에 걸리지도 않았던 거죠. 내가 뭐 무슨 행동을 해서 내가 여기서 뭐 커피를 매일 마시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저쪽에 뭐 남미에 사는 어떤 어린이의 노동 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걸 더 유지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동하는 그 양심의 가치가 걸린다. 이런 게 옛날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이 생긴다. 그래서 이 어떤 도덕성, 그러니까 내가 윤리적인 책임을 느끼는 그 대상의 범위가 이제 내 집단, 내가 속한 뭐 시족, 부족, 패밀리 또는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주장을 또 하셨죠. 이거는 이제 또 마크 거존이라는 분이 있어요. 마크 거존이라는 분이 또 5단계로 또 공동체, 자기가 느끼는 공동체 의식이 넓어지는 것을 발표한 이론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면은 첫 번째가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관이고, 두 번째가 자기가 속한 집단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관으로 갔다가 더 넓어지면은 자기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관. 그 다음에 4단계로는 여러 가지 문화들, 다원적인 문화들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세계관을 갖는. 그 마지막으로는 지구 전체, 모든 문화와 모든 국가겠죠. 인류 전체겠죠. 그거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관으로 쭉 나아갈 때
이른바 이제 세계 시민이 된다. 이 세계 시민 5단계론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책임감 내지는 윤리의식 이런 걸 포함해서 내가 내가 책임져야 될, 또 같이 공존해야 될 대상이 지구 전체로, 인류 전체로 확산되는 어떤 그런 그 운명 공동체랄까, 그런 의식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죠. 더 나아가면 뭐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식물까지 포함하는 이런 것까지도 확장된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흐름이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로 이제 나아가는 방향은 분명히 이제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피엔스가 진짜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쭉 나가는데, 그럼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샤르댕의 표현에 의하면 오메가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건 어떤 상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논리대로 가면은 약간 칼 막스가 얘기했던 어떤 사회주의적인 이상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사회주의가 나중에 가면 이제 사회 동포주의, 또 만민평등주의, 이렇게 가잖아요. 기본적인 사상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세계시민 5단계론이나 뭐 로버트 라이트가 얘기한 양심, 윤리의 어떤 전지구화, 이런 개념에서 보면 또 환경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생태계에서의 공존, 모든 생명체와의 공존, 이런 걸 생각하면 상당히 인류의 미래 종착점은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다 평등하게, 그리고 다 하나의 동포가 돼서 큰 하나로 국가도 이제 없어지고 큰 하나의 그 인류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볼 수 있죠. 저는 물론 이런 것들이 쭉 얘기했던 진화의 순방향적인 노력과 그런 행위들의 집합체의 어떤 결산으로서 그런 사회가 자연스럽게 온다면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차원을 떠나서 이것을 어떤 지향점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어떤 설계를 통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그 사회를 이상향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주입하고 그걸 실제로 물리적인 방법까지 포함해서 그걸 이루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보죠.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서 이미 그런 시도들의 폐해와 부작용들을 우리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가는 방향은 맞지 않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또 보다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만인이 평등한 이런 사회, 또는 아주 평화로운, 전쟁이 없는 그 사회란 것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회, 특히 이런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그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평화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아닌 이상주의적인 평화의 시도에 의해서 잠깐은 어떻게 평화로운 형태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과연 그것이 지속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고, 또 만인이 평등해진다고 하면 만인이 평등해지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럼 진화의 추동력은 어디서 나올까? 약간의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좀 더 성취하고 내가 좀 더 우월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속에서 진화도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연 진화의 동력은 무엇이 될까? 이런 사회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가 과연 이제 뭐 칸트란 분이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영구 평화론.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은 요즘 현대적으로 풀이하면 토마스 프리드만이 얘기한 그거하고 좀 비슷한데, 이 토마스 프리드만은 알다시피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라는 세계화의 양면성과 그늘을 90년대에 쉽게 대중이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표현해서 아주 유명해진 분인데, 세계는 평평하다 이런 책도 쓰셨죠. 이 토마스 프리드만이 얘기하신 거가 뭐냐면은 골든 아치가 있는 나라끼리는 전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골든 아치가 뭐냐면 맥도날드 있지 않습니까? 맥도날드가 노란색이잖아요. 그 노란색의 그 상표를 이제 맥도날드가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좀 높은 이런 빌보드 같이 이렇게 세워서 그 위에 이렇게 골든
M자를 이렇게 딱 잘 보이게, 멀리서도 잘 보이게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이걸 이제 일종의 골든 아치라고 설명해요. 골든 상징물, 어떤 그런 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나라는, 그런 나라들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즉 칸트 영구평화론으로 돌아가면은 바로 서로 교역을 하고 서로 간의 상호 이익을 위해서 교류하는 나라들끼리는 오히려 전쟁을 하면 더 불이익이 닥치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아서 영구적인 평화가 자동적으로 형성이 된다. 그것이 영구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자생적인 그런 것들이 더 지속 가능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런 미래상에 대해서는 또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분의 생각도 한번 우리가 돌아다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분의 그 유명한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에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가 인류의 마지막 이념적 단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속에서 인간은 이념적인 더 이상의 그 투쟁은 없이 역사는 이제 그 상태가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 대한 비판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있죠. 일단 현재 세계를 너무 단순하게 봤다. 아직 그런 단계에 도달하지 않거나 다른 길로 간 문화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 문명들 간의 충돌이 있을 거라는 헌팅턴의 얘기도 있고 뭐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얘기의 그 본질적인 내용에서 보면은 이분도 얘기한 게 있어요. 후쿠야마 교수도 인간의 미래라는 게 스스로 이런 질문을 제기하시는 거죠. 즉 이제 리즌과 에피타이트, 해결식으로 얘기하면 리즌과 에피타이트만 남은 인간이 남는다는 거죠. 이제 이 민주주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인정 욕망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리즌과 이성적으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인간만 남을 것이다. 결국 굉장히 마치 올더스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에서 표현했듯이 뭐 거의 완전한 문명적 발전을 이뤘지만은 어떤 열정도 없고 패기도 없고 혼이 없는, 가슴이 없는 인간들이 남아있는, 자기 이익만 쫓고 그것도 쾌락에만 경도된 이런 인간들로 세계가 꽉 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후쿠야마 고수도 여기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다.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연구해야 될 과제라는 차원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후쿠야마 교수의 생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떤 욕망의 진화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욕망이란 것이 어떤 식으로 진화하는가? 결국 이것이 인류의 미래의 정향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고 보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이제 넌제로의 논리건 뭐 인라이튼드 셀프 인트레스트의 논리건 아니면 시장이란 메커니즘의 논리건 이런 것들을 호혜적 이타주의의 논리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더 복잡화되고 고도화되고 더 상호 의존적인, 그리고 그 어떤 서로 간의 그 의존성이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같이 잘 되지 않으면 다 같이 손해를 본다고 하는 운명의 어떤 공동체적인 의식이 더 전지구조로 확대되고 이런 세상이 오죠. 그 세상이 점점점 심화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지 또 어떤 잠깐 나타나는 보호주의적인 어떤 경향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흐름이 흩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일시적인 것과 그다음에 보다 본질적인 것 사이는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역시 그 흐름은 앞으로 어떤 굴곡은 겪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사회, 그런 방향성을 갖고 이제 나간다고 하게 되면 어떤 인간이 가진 욕망이라는 것도 그런 시대에 맞춰서 또 더 다음 단계 보다 더 적응된 형태로 이제 바뀌어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런 역사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순방향적인
그 욕망의 진화라는 것은 에,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후쿠야마도 얘기했고 그 이전의 원류는 해겔이지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것은 그동안은 주로 역사의 어떤 그것에서 모순이 발생해서 역사가 바뀔 때는 어떤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억눌렸을 때 또는 짓밟혔을 때 그것에 그런 위치에 처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그걸 뛰어넘는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주로 발현이 됐는데 그거는 약간 소극적인 의미의 그 인정 욕망이라고 하면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인정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남들보다 더 우월하게 되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우월 욕망, 우월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남한테 내가 더 우월한 존재라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죠. 그런 쪽으로 이제 발현했는데 과거에는 그것이 무슨 그 정복욕이나 세계를 내 발 아래 꿀리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됐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써 남들보다 더 많은 내가 그 호사를 누리고 사치를 누리고 더 많은 재물을 마음대로 향유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는 것이었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그 사피엔스의 사회가 점차 이제는 그 상호 의존적이 되고 그리고 그 의식도 더 공동체랄까 어떤 집단도 전지구적 전인류적으로 확산되는 이러한 형태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우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찌 보면은 바로 그런 데서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에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내가 역할을 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내가 나의 우월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는 즉 이제 여기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바를 추구하는데 그것이 전체의 어떤 이익과 어그러지지 않는 이익과 충돌이 나서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그 선을 지키면서 내가 그런 선을 지키면서 내가 나의 우월감을 충족시키려는 욕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한 인생 70이 되면은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라는 바를 그 바라는 마음 그대로 내가 따라도 그것이 지나침이 없었다는 거죠. 즉 어떤 그 사회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바운더리 내에서 내가 원하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면 벌써 그걸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걸 내가 원하지 않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 시대, 그런 정도로 여기서 이제 성숙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성숙이라는 것을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인류 사회의 진화 측면에서 보면 인류 사회가 점점 앞으로 나감에 따라서 개인들이 가지는 욕망도 이제는 그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을 때 그것이 남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을 조화해서 합치시키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욕망 자체의 정향이 어떤 것을 욕망할 것인가 자체가 그런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욕망들로 그런 욕망들을 우선시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무슨 뭘 욕망하고 그걸 추구해도 지나침이 없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일종의 종심적인 욕망, 종심적인 성향을 갖는 종심 욕망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이게 우월 욕망으로 가게 되면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그 삶을 완전히 긍정적으로 개선시키는 쪽으로 뭔가 역할을 함으로써 내가 내 존재가 우월하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만족하는 저는 그것을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적인 욕망이라고 생각해요. 프로메테우스 아시잖아요. 그런 식의 욕망이죠. 그래서 이제 우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프로메테우스적으로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아까 말씀드린 사회의
어떤 나아가는 방향 속에서는 프로메테우스적인 욕망으로 진화된다. 우리가 그 보면은 그 예전에도 보면 뭐 락커펠러나 이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뭐 벌 만큼 다 번 나오면은 뭐 자선 사업 많이 했다, 문화 진흥 사업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는 그 프로메테우스적인 욕망의 그 소유자들은 이미 자기는 이룰 걸 다 이뤘.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는 정말 금전적으로 얘기하면 자손 3대 연년세세가 다 풍족하게 살 만한 부를 예를 들어서 이미 이뤘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또 뭐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느냐? 이제 그냥 남을 돕기 위한 자선 사업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추구하는 바는 말 그대로 정말 인류의 삶 자체를 긍정적으로 개선시키는, 뭐 스티브 잡스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 인류의 삶을 바꾸는 게 애플의 목표다. 뭐 우주에 충격을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런 생각, 또는 뭐 일론 머스크가 한 것처럼 뭐 인간을 화성으로 보내서 이런 그 지구가 환경적으로 피폐해졌을 때 인류에게 돌파구를 제공하겠다라든지 이런 꿈을 꾸는 것, 그런 욕망을 갖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프로메테우스적인 욕망의 화신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욕망에서 인라이튼드 됐다가 또 넌제로 같은 이런 이론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윈윈하는 논리를 갖고 또 더 인류 사회를 더 고도화시켜 왔다면 이제는 그 사회의 그 바탕 속에서 그 바탕에서 이제 욕망이라는 것은 종심적인 차원에서 프로메테우스적으로 아주 그런 욕망을 가진 강렬한 인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아까 후쿠야마가 얘기했던 패기가 없는 인간이 과연 인류의 미래의 모습, 마지막 사람인가? 이 사람은 The Last Man이라고 있죠.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인간 그 역사의 마지막 종점에 선 최후의 인간은 어떤 모습이냐인데, 후쿠야마는 이게 어쩌면 올더스 헉슬리가 브레이브 뉴 월드에서 얘기했던 그냥 자기 이익만을 쫓고 어떤 쾌락만을 쫓는 가슴이 없는 인간, 그 패기가 없는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약간 우려를 표명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 나름의 대답은 만약에 사피엔스의 어떤 사회적 단계가 모든 것이 연결돼서 어떤 하나로 코드화된 복잡화된 상호 의존성이 아주 강한, 그리고 그 개개의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은 어떤 전체를 항상 생각하는, 전체가 같이 연결돼서 같이 돌아가고 같이 윈윈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존재들이라면, 그런 상황의 사회가 어쩌면 사피엔스의 거의 마지막 단계, 그 종착적인 단계의 사회의 모습이라면, 그 속에서 서 있는, 그 정점에 서 있는, 그 사회의 정점에 서 있는 인간들은 바로 프로메테우스적인 욕망을 가진 인간들일 것이다. 저는 그것을 어찌 보면 프로메테우스적인 욕망을 가진 종심초인이다. 종심초인들이다. 프로메테우스의 욕망을 갖는 종심초인들이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최후의 인간, 최후의 사피엔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들이 우월 욕망을 달성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에서 자기 우월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 결국 인간에게 전에 불가능했던 길들을 열어줘. 마치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갖다 줬듯이 인간에게 어찌 보면 불치병과 난치병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런 선물을 인류에게 준다든지 이런 것이겠죠.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런 프로메테우스 욕망을 가진 종심초인들이 그 일을 해낸다면, 실제로 해낸다면 그 단계가 더 심화되면 그야말로 사피엔스가 아닌 이미 다른 존재로 우리는 나아가 있겠죠. 어찌 보면 불멸의 존재, 엄청난 권능을 행사하는 존재, 이런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지금 인간보다는, 사피엔스보다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신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존재로 바뀌어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피엔스의 역사는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주체들이 우주의 주역이 돼서 활동하는 그 시대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그것이 또 종착역을 알 수 있고, 또 결국 궁극적으로 가다 보면 정말 신적인 존재의 출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것은 보다 큰 사피엔스의 역사를 뛰어넘는 우주 전체의 역사에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차원에서 그 기본적인 근원과 원리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사피엔스 차원에서 보면 사피엔스는 고도로 그 넌제로던 아니면 그런 그 윈윈하는 방식을 구현하는 플랫폼인 시장이던 이런 메커니즘이던 또 그 인라이트된 셀프 인트레스트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해 오면서 인간 간의 관계는 점점 밀접해지고 복잡해지고 고도화되는 조직과 어떤 그 메커니즘이 나타나게 되고, 이 속에서 상호 의존성은 더 증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 하나라는 인식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사회, 어떤 그런 형태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이것이 될 것이고, 그 속에서 그것이 만약 사피엔스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사회나 어떤 환경에서의 거의 그 궁극의 지점이라면,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 단계의 정점에 서 있는 인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심초인, 프로메테우스적인 욕망을 가진 종심초인들일 것이다. 이 초인들이 그 자기의 꿈을 이뤄내고 더 문명을 발전시키다 보면 사피엔스의 시대를 지나 다른 존재의 시대가 될 것이고, 그 존재의 시대에서는 과연 사회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존재할지, 아예 소멸될지,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어떤 식의 변화가 또 존재하는 양식, 그것도 사회, 지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와는 다른 형태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또 요는 약간 그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발전적으로 더 확장되면서 더 큰 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자기의 어떤 욕망을 어떤 전체 욕망하고 합치시키는, 그 속에서 발견하는 그런 것이 종심이지, 그 종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만족하는, 그러니까 마치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뭐 큰 욕망이 없어졌어, 그래서 내가 어차피 뭘 이제 원해봤자 남한테 피해 안 줘, 이런 그런 어떤 그 자리에 멈추는 식의 종심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는 방향에서 종심이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현 상태에서 그냥 만족하는, 현 상태에서 그냥 만족하는 종심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어찌 보면은 그 자체로 어떤 정체가 아닌 퇴보를 예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 앙리 베르그송이 얘기했지만은, 그 동물 중에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커다란 껍질을 만들어낸 동물들이 있잖아요. 껍질 속에 이제 몸이 들어가서 그 외부로부터는 안전하게 보호가 되겠죠. 적들로부터는. 그러나 그 큰 껍질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 자기의 의식도, 그 동물의 의식도 그 안에 머물러서 정지되거나 아니면 일종의 수면 상태로 빠져서 그 약동이, 그 진화를 계속 추동해 나가는 생명의 본질적인 약동, 엘랑비탈이 거기서는 정체되거나 소멸될 수 있다. 그 존재에서 진화가 멈춰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동물들은 더 계속 진화를 해서 지금까지 인간으로 왔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성 자체가 어떤 그 생명의 본질이고 진화의 본질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어떤 이유든 스스로 멈춰버리면,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는 정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퇴보가 되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이제는 스스로 여기서 만족하고 멈춰버리고, 이제는 그 더 성장해 나가고 더 전진해 나가는 것을 스스로 좀 멈추고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어쩜 좀 진보적인 생각으로
오히려 더 진보적인 생각으로 인식되는 어떤 풍조가 있기도 해요.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뭐 더 발전해야 돼? 이 정도면 되지 않아? 환경만 파괴되지. 이 정도에서 우리 스스로 멈추고 만족합시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또 진보적인 어떤 생각으로 인식되기도 하고요, 현실에서.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떤 단기적으로는 다수의 생각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 단기적인 생각과 더 큰 흐름의 그 방향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단기적인 것은 단기적이라야 되는데 이것이 아까 껍질 속에 들어간 동물들처럼 완전히 고착화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이제 완전히 그 생물의 본질, 그 생명의 본질이 돼 버리고 따라서 거기서 더 나아가려고 하는 추동력이 소멸되는 그런 위험도 생깁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케인스가 얘기했던가요? 뭐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생명, 우리의 그 수명이 우리 일생에 해당되는 시기만큼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은 또 단기적인 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예. 단기적인 어떤 흐름과 어떤 생각, 주류가 되는 생각에 또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또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어찌 보면 이런 단기적인 생각이 그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것이 자기 스스로를 정체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갖고 있는 진화의 힘, 생명의 약동을 가진 운동성을 퇴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어떤 생각들도 필요는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진화로 나아가는 그 방향이 순방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으로는 주연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아까 얘기한 어떤 그런 것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해소하고 그런 거를 완화시키는 것에도 필요하죠. 그런 작용도 필요하죠. 이런 일종의 어떻게 보면 역방향적일 수는 있지만은 잘만 작동하면은 부작용들을 없애버리는 쪽에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조연의 역할이랄까요? 아주 필요하잖아요. 주연이 그걸 이끌어 나가지만 어떤 시기별로는 거기서 발생하는 폐해들을 좀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의 순방향적으로 해소하는데 조연의 역할도 필요하죠. 그런 정도의 역할은 분명히 필요하고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조연의 위치가 역전이 되면 퇴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토마스 프리드만 아까 말씀드렸고, 다른 또 벤저민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과 교수,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의 또 저서가 있죠. The Moral Consequences of Economic Growth라는 책인데, 경제 성장의 도덕적 결과라는 책이죠. 이분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면 그냥 경제적으로 성장했다면 부유해지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 성장하고 있다는, 우리가 더 나아지고 있다는 그 느낌, 그것이 낙관주의를 사람들한테 형성하고 그것이 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생각의 전진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협동하는 마음, 또 좀 다양성을 인정하는 마음, 그래서 양보도 하는 마음, 뭐 이런 관용의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낙관적인 현재에 대한 인식과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정체되거나 우리가 점점 나아지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더 이상 부유해질 것을 우리가 간다는 그 믿음이 없어지면은 사람들이 더 각박해지고, 더 그렇기 때문에 관용과 그 다음에 어떤 신뢰의 바탕 협동 같은 것들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담으로 얘기하자면 부잣집 곳간에서 인심 난다, 뭐 그런 얘기하고도 비슷해질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쭉
하여튼 나아가는 거, 성장하고. 근데 이제 성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인식들이 현재. 성장 더 해야 돼? 성장의 폐해도 많잖아.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지만, 성장이라는 것에서 발생하는 폐해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건 그거대로 해소를 해나가면서. 그렇지만 성장 자체는 그 갖고 있는 의미가 단순히 부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명, 또 우리 사피엔스의 어떤 정향, 또 생명 전체의 정향, 우주 전체의 정향까지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정향이라는 것에서는 이 진화라는 표현, 앞으로 나아가고 더 좋은 상태로 나간다는 거, 이런 것들이 멈춰지면은 그 순간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만큼 우리가 상호 의존적인 사회가 되고, 양심이 세계와 전 지구화 되고, 어떤 중심 욕망이 출현하고, 프로메테우스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초인 비슷한 존재들이, 초인 같은 존재들이 출현하고, 이런 것들이 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안 생길 수 있다. 이 점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사피엔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쭉 개봉된 자기이해라든지 어떤 시장이란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기와 이타를 조화시키는 방향의 어떤 논리들을 가지고 점점 상호 의존성이 강하고, 그 강화된 상호 의존성으로 더 복잡한 협동의 체계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성장과 진화가 이루어지고 전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윤리성, 양심, 이런 것조차도 자기 자신, 또 자기가 속한 집단, 자기 국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차원으로, 전지구적인 차원, 또 인간이라는 종조차 넘어서는 모든 생명체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차원을까지 발달해 왔다. 그래, 그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는 욕망의 더 진화가 일어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 사피엔스가 할 수 있는 가장 진화된 욕망의 형태랄까요? 그런 것으로서 프로메테우스적인 욕망을 가지게 된, 그 프로메테우스적인 성과를 내므로써 자기의 우월 욕망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것이 자기의 어떤 목표가 되는, 그래서 중심으로의 원리로 움직이는, 욕망이 중심의 원리로 움직이는 차원까지 간 그런 어떤 초인들이, 어떤 이런 환경,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경에서는 어떤 최종적인, 아니면 후쿠야마의 표현에 얘기하면, 그 표현을 빌자면 The Last Man, 그 정점에 서 있는 인간이 아니겠는가. 그 인간들을 통해서 그 인간들의 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거다면 그 방향으로 가게 돼서 사피엔스는 또 다른, 더 나아간, 더 전진한 존재로 나아가고, 그걸 통해서 우주의 역사는, 우주의 스토리는 더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이 제가 좀 거창하게 오늘 제목을 붙인, 제가 생각하는 사피엔스의 미래이고, 또 사피엔스 역사의 어떤 방향성이고, 사피엔스들로 이루어진 이 시기, 또는 이 사회의 어떤 궁극적인 종착적인 그런 모습까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